안녕하십니까. 맥티브입니다. 손해평가사 2차 기출문제 19강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바로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밭작물 편입니다. 먼저 밭작물의 보장 종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달에 보장 종료가 되는 것은 양배추에서 극조생, 조생, 만생인데요. 극조생은 2월 말, 조생은 3월 15일, 만생은 3월 31일. 이 부분은 지난번에 한두 번 본 것이니까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봅니다. 차는 5월 10일입니다. 마늘, 양파는 6월 말이고요. 봄감자는 7월 말이고 옥수수는 9월 말이고 고랭지, 감자, 고구마 10월 말입니다. 팥, 콩. 팥은 11월 13일, 콩은 11월 20일. 가을 감자는 11월 30일, 가을 감자 제주는 12월 15일. 그래서 이 부분은 가리우시고 한번 몇 번을 보시면 충분히 월별로 해서 암기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크게 볼 때 3월 달에는 2월 말에는 극조생, 3월에는 조생, 만생의 양배추, 5월에는 차, 5월 10일, 6월에는 마늘, 양파인데 6월 말, 7월에는 감자, 7월 말, 9월 말 옥수수, 10월 말 감자, 고구마. 팥, 콩은 좀 특이하죠. 11월 13일, 11월 20일. 가을 감자는 11월 말일. 가을 감자 제주는 12월 15일까지. 그래서 한두 번 반복하시면 암기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밭작물에서 대상 품목은 20개 품목인데요. 크게 볼 때 수확 감소 보장, 그 다음에 생산비 보장, 그 다음에 특별하게 인삼은 좀 이제 달리 분류됩니다.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장 방식에서 종합위험 수확감소 보장 방식, 종합위험 생산비 보장 방식, 작물 특정, 시설 종합에서 인삼 이렇게 나누고요. 종합위험 수확감소 보장 방식에서는 이런 것이 있죠. 그래서 이걸로 굳이 이제 암기가 잘 안 되시면 두 문자로 따가지고 마약량, 감옥구, 콩파차 이렇게 오시되고 마약량, 마양이라는 사람이 마양량 뭐 되나요? 감옥구를 많이 치러가지고 뭐 콩팥도 차였다. 어쨌든 여러분이 좋은 두 문자로 한번 외워보세요. 그래서 마양량, 감옥구, 콩팥차. 그 다음에 생산비 보장 방식. 고추, 브로콜리는 기본적으로 아실 겁니다. 고추와 브로콜리는 생산비 보장 방식입니다. 그 외에도 밭작물에서 생산비 보장 방식, 매, 단, 당, 배, 무, 시, 파. 전에 이렇게 있었죠. 근데 양상추가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매단당, 배무시파, 양상추. 그래서 고추, 브로콜리, 매단당, 배무시파, 양상추. 이것이 종합위험 생산비 보장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인삼. 이렇게 구분된다. 이 정도 알고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확감소 보장 방식은 자조화를 전부 보장한다. 종합위험 생산비 보장 방식도 자조화를 모두 보장한다. 종합이죠. 근데 인삼은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전에 본 적이 있었죠. 강태우지 폭폭 칡냉화라고 본 적이 있습니다. 강풍, 태풍, 우박, 집중호우, 폭설, 폭염, 침수, 냉해, 화재. 그래서 강태우집이 폭폭 침냉화됐다. 그래서 인삼은 좀 특이하기 때문에 이따금씩 시험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인삼에서 비가림 시설은 자조합니다. 그래서 인삼의 작물 둘로 나뉘는 거죠. 인삼은
인삼에서는 작물은 강태우지 폭폭 침냉화해서 태풍, 강풍, 폭설, 집중호우, 침수, 화재, 우박, 냉해, 폭염이 특정 연만을 보장하는데 비가림 시설, 해가림 시설, 인삼의 위에 이렇게 해가림 시설을 해놓은 게 있죠. 이 해가림 시설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인 종합위험을 보장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밭작물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것도 이미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수확기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확하지 못한 거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초작업, 시비관리 등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비료도 안 주고 풀도 안 베주고 이래가지고 입은 피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않고 병해충으로 발생한 손해, 다만 감자와 고추 품목은 제외하고요. 나머지는 병해충으로 인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자와 고추는 병해충으로 인한 손해도 일정 부분 보상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감자와 고추를 제외한 나머지는 병해충은 보상하지 않는다.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제방이나 댐 등이 붕괴되어 발생한 손해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하우스나 부대시설 등의 노후 하자로 생긴 손해 보상하지 않습니다. 계약 체결 시점 현재에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발령 지역의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인한 손해, 지금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태풍주의보나 호우주의보가 내려 있어요. 계약하는 시점에서 이런 주의보가 내려 있는데 태풍으로 인한 피해, 호우로 인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보상하지 않는 재해, 물론 보상하지 않겠죠. 저장에 관계되는 거 보상하지 않는다. 저장한 중에 뭐 썩었다든가 유통 과정 중에 나타났다든가 이건 보상하지 않는다.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보상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번 눈도장만 찍어놔도 어느 정도 암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인삼 작물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또는 보상하는 손해, 그런데 이 부분은 보상하는 손해로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순간 풍속이 14m 이상이면 보상하고 그 미만이 되면 보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상청에서 태풍에 대한 특보, 태풍주의보나 태풍경보를 발령한 때 해당 지역의 바람과 비, 이때는 몇 메타 퍼 세크 이상 이런 규정이 없죠. 그냥 태풍주의보, 태풍경보 내렸으면 그걸로 인한 피해는 바로 보상됩니다. 그런데 태풍주의보나 태풍경보가 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상관측 속에서 초속 14m 퍼 세크 이상의 강풍 또는 강풍이나 이때 강풍은 해당 지역에서 가까운 세계 관측소에서 인정하는 것 중에서 뭐한다? 가장 큰 수치. 그래서 일관측소에서 13m per sec, 이관측소에서 12m per sec, 삼관측소에서 15m per sec. 이렇게 됐다면 어떻겠어요? 가장 큰 걸 사용하니까 요게 되겠죠. 15m per sec. 이거는 14m per sec 이상이니까 태풍 강풍으로서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 1관측소, 2관측소, 3관측소 만약에 이렇게 나오는데 가장 큰 것이 넘으면 14m per 이상이 되면 보상하는 재해다,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폭설. 폭설은 24시간 신적설이 5cm 이상인 상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기상 관측소 중 가장 큰 수치를 사용한다. 그래서 24시간 신적설, 그다음에 집중호우는요 마찬가지입니다. 24시간 누적 강수량이 80mm. 그래서 이따금 시험에 나오니까 암기를 해 두셔야 합니다. 24시간 신적설 5cm 이상,
24시간 누적 강수량 80mm 이상. 그리고 여전히 마찬가지로 3개소 기상 관측소 중에서 이렇게 해당될 때 80mm 이상인 강우 상태. 그 다음에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인산 농지에 다량의 물이 고여서 고랑 바닥으로부터 침수 높이가 15cm 이상 되어서 상면이 물에 잠긴 상태. 이러한 경우에는 침수로서 인정됩니다. 그래서 바닥으로부터 침수된 높이가 15cm 이상으로서 상면, 꼭대기 이랑의 꼭대기 쪽이 물에 잠겼다. 이렇게 되면은 재해로서 인정받게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우박은 정난운과 봉우리 저군 속에 성장하는 얼음알갱이나 얼음덩이가 내려 발생하는 피해. 냉해, 추라 및 전엽기, 잎사귀 나오는 때죠. 그때 측정한 최저기온이 0.5도씨 이하의 찬기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증상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폭염, 30도씨 이상이 7일 이상 지속되는 상태에서 50% 이상이 타들어간 증상이 있는 경우에 인정한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인삼에서는 좀 특이하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죠. 최고 기온 30도씨 이상 7일 이상 지속, 50% 이상 타들어간 증상. 나머지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해가림 시설에서는 자조와 종합이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몇 가지 특이한 인삼 작물에 대한 피해는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34번 문제입니다. 농작물 재해봄에서 용어를 순서대로 담란에 쓰라고 그랬습니다. 영양 조건, 기간, 기온, 일조 시간 등 필요 조건이 다 차서 뭐한다? 꽃눈이 형성된다. 꽃눈 분화 현상이라고 하죠. 꽃눈이 현상되는 거 꽃눈 분화. 가입 수확량 산정 및 적과 종료 전 보험 사고 시 감수량 산정의 기준이 된다. 가입 수확량 산정은 어떻게 하죠? 평년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 그러면 이게 뭐가 됩니까? 보험 가입 금액이 되죠. 이 평년 수확량이 가입 수확량의 기준이 됩니다. 이것이 가입 수확량.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이 보험 가입 금액이 되는데, 가입 수확량은 뭘로 하죠? 평년 수확량으로 합니다. 그래서 평년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 그러면 보험 가입 금액이 되죠. 그래서 가입 수확량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거 평년 수확량. 또 감수량은 어떻게 산정하죠?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적과 후 착과량. 한 10만 개 열일이라고 봤는데 5만 개밖에 안 열렸다. 그럼 이게 감수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감수량의 기준이 되는 것은 평년 수확량이 된다. 그래서 이것은 평년 수확량에 대한 설명입니다. 햇가지가 1 내지 2mm 자라기 시작하는 현상. 이건 햇가지는 신초죠. 신초가 자라난다, 발화한다. 신초 발화입니다. 보상하는 재원인 이외의 원인으로 수확량이 감소되었다고 평가되는 부분을 말하고, 그러니까 미보상이란 얘기죠. 보상하는 재해 이외의 원인이다, 이 말은 미보상이다. 그리고 수확량이 감소되었다니까 감수량이다. 그래서 이것은 미보상 감수량에 대한 설명입니다. 평가되는 부분을 말하고, 계약 당시 이미 발생한 피해라든가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 제초 상태 불량 등으로 인한 피해는 수확 감소량으로서 피해율 산정 시 감수량에서 제외시킨다. 이것이 바로 미보상 감수량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 보험의 목적에 대한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 뭐죠?
보험 가액을 지금 설명하고 있죠. 보험의 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 보험 가액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영양 조건, 기간, 기온, 일조 시간 등 필요 조건이 닫혀서 뭐한다? 꽃눈이 형성된다. 꽃눈 분화. 가입 수확량이나 적과 종료 전 보험사고 시 감수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평년 수확량이 된 설명이죠. 해까지가 1 내지 2mm 자라기 시작한다. 해까지, 신초, 자란다, 발아. 미부상 감수량의 얘기입니다. 보상하는 제2외의 원인. 보상하는 제2외의 원인, 그러니까 미보상이죠. 그렇게 수확량이 감소된 것은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예로서는 이미 발생했다. 태풍주의보 내렸는데 그때 계약하면서 태풍으로 인한 피해. 이건 보상해 주지 않죠. 미보상.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 원칙적으로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본 것처럼 밭작물 중에서도 고추라든가 감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병충해 보상을 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는 안 해줍니다. 다음에 김매기도 안 해주고 시비도 안 했다. 비료도 안 줬다. 제초 상태 불량 등으로 인한 수확 감소량도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미보상 감소량이라고 한다. 보험의 목적에 대한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했다. 보험 가액이 되고 보험의 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이다. 이 이상을 보상해 주진 않죠. 실제 손실 입은 것이기 때문에 보험 가액이 1억 원짜리 집인데 1억 5천을 보상해 줄 수는 없잖아요. 보험 가액을 한도로 보상해 줍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35번입니다. 종합위험 상품의 보험 가입 자격이 되는 최소 보험 가입 금액 또는 경작 면적을 쓰시오. 콩 100만 원이죠. 100만 원 이상이 돼야 가입시켜 줍니다. 고구마는 200만 원이죠. 가을 감자 200만 원입니다. 고구마 감자는 다 200만 원이죠. 차는 1000평방 이상이라야 받아줍니다. 옥수수는 100만 원 이상이라야 받아줍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한번 확인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정답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보장 종료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옥수수 경작 불능 보장은 수확 개시 시점에 가야 경작 불능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수확 개시 시점. 수확 감소 보장은 옥수수는 9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수확기 종료 시점인데 수확기 종료 시점이 옥수수는 9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건 아까도 본 거죠. 마늘 재파종 보장 판매 개시년도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파종을 늦어도 여기까지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경작 불능 보장은 수확 개시 시점에 가서야 알 수 있습니다. 수확 감소 보장은 마늘 아까도 보았죠. 6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듬해 6월 30일입니다. 다음 고구마는 몇 월 며칠을 초과할 수 없죠. 판매 개시년도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경작 불능 보장은 수확 개시 시점까지입니다. 차 해차 종료 시점인데 이듬해 5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복분자는 경작 불능 보장은 수확 개시 시점인데 5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고 수확 개시 시점에서 5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고 그럼 6월 1일은 6월 1일부터 시작해서 6월 20일까지가 수확 후 보장이죠. 그래서 6월 20일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몇 번 보셔가지고 눈에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136번입니다) 다음 상품에 해당하는 보장 방식을 보기에서 모두 선택하고 보장 종료일을 예시와 같이 서술하시오. 먼저 기본적으로 보장해 주는 걸 한번 보면요. 옥수수는 경작 불능 보장해 주죠. 그 다음에 수확 감소 보장해 주죠. 마늘은
마늘은 세 가지를 해주는 거죠. 재파종 보장해주고, 수확 감소 보장해주고, 경작불능 보장해주고, 수확 감소 보장해주고, 이 세 가지를 다 해줍니다. 고구마는 경작불능, 그 다음에 수확 감소, 이 두 가지 해주고, 차는 밭작물 중에서 유일하게 경작불능 안 해주는 거 차죠. 차는 경작불능 안 해줍니다. 오직 뭐만 해주죠? 수확 감소 보장만 해주죠. 복분자는 경작불능, 수확 감소 해주죠. 그래서 밭작물 중에서 다 경작불능, 수확 감소를 해주는데 차만 경작불능을 해주지 않는다. 그 다음에 마늘은 재파종 보장까지 해준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서 이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옥수수에서 경작불능, 그 다음에 수확 감소 보장. 경작불능은 여기서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종기를 쓰라고 그랬죠. 경작불능은 언제까지죠? 수확 개시 시점까지가 종기예요. 수확이 개시되는 시점까지는 경작불능인지 아닌지가 판명이 됩니다. 그래서 보장을 수확 개시 시점까지 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확 감소 보장은 옥수수는 며칠까지 해준다고 그랬어요? 원래는 수확기 종료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 수확기가 몇 월 며칠을 넘길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제 한도를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판매 개시년도 옥수수는 몇 월 며칠? 9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마늘은 세 가지를 보장해 준다고 그랬죠. 재파종 보장, 그 다음에 경작불능 보장, 그 다음에 수확 감소 보장. 그러면 재파종 보장은 언제까지죠? 판매 개시년도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때까지는 재파종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경작불능 보장은 수확 개시 시점이죠. 수확 감소 보장은 수확기 종료 시점인데 마늘은 몇 월 며칠을 초과할 수 없다. 이듬해 6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다음 고구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마는 경작불능 하고 수확 감소를 보장해 주는데 경불은 마찬가지로 수확 개시 시점까지 보장을 해주고 수확 감소는 수확기 종료 시점인데 단 고구마를 몇 월 며칠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죠. 10월 말이죠.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차는 한 가지만 된다고 그랬죠. 차는 경불은 안 되고 경작불능은 안 되고 수확 감소만 되는 거죠. 수확 감소만 되는데 좀 특이하죠. 이거는 종료 시점이 해차 종료 시점이에요. 이 해차 종료 시점이 다만 뭘 넘길 수 없다? 5월 10일 이듬해입니다. 5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복분자는 둘로 갈라지는 거죠. 물론 이것도 경작불능하고 수확 감소로 나누어지는데 경작불능은 똑같습니다. 수확 개시 시점 인데 단 5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죠. 이듬해 5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과실손해보장. 여기서는 수학감소 그래도 되고 뭐 과실손해보장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과실손해보장에서는 수학기 이전 시점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수학기 이전이 둘로 나뉘죠. 5월 31일은 수학기 이전이고 6월 1일 이후는 이제 수학기인데 이 수학기가 짧으죠.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수학기 이전은 5월 31일까지 보장하고 수학기 이후는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즉 6월 2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이 정리표를 보시면서 특별히 날짜들을 잘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옥수수는 9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고 마늘은 6월 말입니다. 6월 말을 초과할 수 없고 제파종은 판매 기준은 또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고 마늘 같은 경우에 해를 넘기죠. 겨울을 넘기죠. 그래서 이듬해가 되는 것이고요.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건 다 판매 개시년도예요. 근데 차는 해차 종료 시점인데 이듬해 5월 10일입니다. 복분자는 경작불능 보장과 과실손해보장으로 나뉘는데 경작불능은 수확기 시점 똑같죠. 5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는 이제 수확기 이후로 됩니다. 이게. 그래서 복분자는 수확기 이전과 이후로 나눈다는 거 전에도 보았죠. 그래서 복분자는 5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수확기 이전, 그 다음에 6월 1일부터는 수확기 이후가 되는데 이 기간은 무한정 가는 게 아니라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다. 그래서 6월 2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듬해 6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날짜들을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7번입니다. 농업재보험에서 정하는 농작물 손해평가와 관련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탐란해 쓰시오. 인삼품목입니다. 인삼품목의 수확량을 산출할 때 기초자료인 칸넓이 한 칸, 두 칸 그러죠. 한 칸, 두 칸 할 때에 그 칸넓이 산정을 어떻게 하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해서 이게 내가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해가림 시설이 있죠. 이 해가림 시설의 넓이를 산정할 때는 두둑이 이렇게 있으면 두둑폭하고 고랑폭하고를 더한 것에다가 뭐합니까? 요 지주목, 지주목 간격하고 지주목 간격, 지주목 대 지주목의 간격이 예를 들어서 2m라고 하면 2m 곱하기 고랑과 두둑과 고랑의 넓이가 뭐 예를 들어서 1m라고 하면 2제곱평방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확량을 산출할 경우 기초자료인 칸 넓이를 산정할 때는 한 칸, 지주목과 지주목의 간격을 한 칸이라고 한단 말이죠. 두둑폭에 고랑폭을 더한 거, 두둑은 이렇게 올라온 거고 고랑은 이렇게 들어간 거니까 여기다 여기를 더한 것에다가 뭘 한다는 거예요? 이 지주목 간격, 지주목 간격을 더해서 한다. 그래서 여기는 지주목 간격이 되겠습니다. 다음 매실 품목의 경우 적정 수확 시기 이전에 수확하는 경우에는 품종별로 과실에 뭐를 조사한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수확기입니다. 여기가 수확기 종료 시점이라고 합시다. 근데 이 시점에서 지금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머지 기간 동안에 과실이 여전히 클 수 있는 거,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비대라고, 죄송합니다. 비자가 비대 추정 지수라는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조사를 하지만 실제로 얘를 수확할 때까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매실 같은 건 계속 자라죠.
그래서 비대 추정 지수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비대 추정 지수를 조사한다. 매실 품목의 경우 적정 수확 시기 이전에 수확하는 경우에는 실제 수확하는 시기까지 잘할 수 있는 비대 추정 지수를 넣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복분자 피해율은 무엇으로 나눈다? 고사결과 모지수. 예를 들면 죽은 애를 가지고 하죠. 고사결과 모지수를 뭘로 나누죠? 평년결과 모지수로. 나누어서 피해율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복분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고사결과가 이렇게 모지가 이렇게 나오죠. 이 중에서 이제 죽은 고사결과 모지수를 평년결과 모지수 나눈 거, 이것을 피해율이라고 한다.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인삼 품목의 수확량을 산출할 경우에는 기초자료인 칸 넓이를 산정할 때 두둑폭에다 고랑폭을 더하면은 두둑폭에다가 이 고랑폭을 더하면은 요 폭이 되겠죠. 예를 들면 이것이 2m다 그러면 이 2m에다가 이 지주목과 지주목의 간격 사이의 거리, 이것을 예를 들어서 뭐 2m다 그러면 2m 곱하기 2m 해가지고 이 넓이가 나오겠잖아요. 이 넓이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4제곱평방이다. 이렇게. 그래서 지주목 간격을 이 두둑폭과 고랑폭을 더한 값에다가 곱해준다 하는 내용이고요. 매실 품목의 경우에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수확기인데 여기서 조사를 한다. 그럼 실제로 여기까지 자랄 수 있는 것, 요걸 가려서 비대 추정 지수라고 하는데, 조사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날 조사를 한다 그러면 조사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남은 일자 요 기간 동안 내 자랄 수 있는 거 비대 얼마나 클 것인지를 미리 추정하여 곱해주는 지수가 있다. 그래서 이 지수를 비대 추정 지수라고 한다. 복분자의 피해율은 고사결과 모지수를 평년결과 모지수로 나누어서 산출한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38번입니다. 일회 기출이고요. 이때 당시에는 이걸 업무방법서로 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죠. 지금은 이제 업무방법서라고 하지 않고 앞에 이론 조금 추가해 가지고 뭐 이론 및 실무서 이렇게 부르니까 이것이 이것이다 이렇게 아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구마 수확량 조사 적기입니다. 고구마는 순을 심은 때로부터 120일 이후에 농지별로 조사를 합니다. 이때가 이제 수확기라고 보는 거죠. 120일 이후가. 그럼 순을 심다. 이걸 뭐라고 하냐는 거죠. 순을 심는 거. 고구마 줄기를 심는 거. 이걸 삽식이라고 그러죠. 삽식. 그래서 삽식일로부터 120일. 이때 고구마가 이제 수확 적기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확량 조사 적기는 고구마는 삽식일로부터 120일. 감자는 종자, 눈을 심죠. 눈을. 그래서 이것은 삽식이 아니죠. 그래서 종자를 심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파종이라고 그러죠. 파종. 파종일로부터 며칠? 110일이 되면 수확적기가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때 수확량 조사를 합니다. 다음 마늘은 뭐와 뭐가 2분의 1, 3분의 1 정도 황변하여 누렇게 되었고 말랐을 때 통상 수확기가 도래했을 때 농지별로 조사한다. 그런데 잎하고 줄기 그러니까 누렇게 돼가지고 황변하죠. 이때가 되면 뭡니까? 마늘이 속이 밑에서 꽉 찬 때입니다. 이때 수확량 조사 적기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늘은 이렇게 땅 속에 이렇게 마늘이 있으면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줄기가 올라오고 잎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잎이 이렇게 이게 누렇게 변했을 때 그러니까 까칠까칠하고 누렇게 변했을 때 황변했을 때 이때가 2분의 1 내지 3분의 2가 황변했어요. 말랐었어요. 이제 건조하죠. 그리고 통상 그 지역에서 이때쯤 되면 수확한다 라고 하는 그 시기가 수확량 조사 적기다라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옥수수는 수확량 조사 적기가
옥수수 수염이 나온 후에 25일 이후에 농지별로 조사합니다. 수염이 나온 후 25일 이후. 그래서 수확량 조사 적기, 고구마는 삽식일로부터 120일 이내, 감자는 파종일로부터 110일, 마늘은 잎과 줄기가 2분의 1 내지 3분의 1이 누렇게 말랐을 때 해당 지역의 통상 수확기가 도래했다고 인정되는 이 시기에 수확량 조사 적기가 되겠습니다. 옥수수는 수염이 나온 후에 25일 이후에 농지별로 조사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수확량 조사 적기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파는 양파의 비대가 종료됐다. 그러니까 땅 속에 있는 양파가 알이 꽉 찬 거죠. 근데 꽉 찼을 때를 어떻게 하냐면은 식물체 도복, 그러니까 양파 위에 있는 줄기라든가 잎이 완전히 말라가지고 삐뚤어져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파밭에 가보면 다 쓰러지고 다 죽은 것처럼 보이죠. 이때가 뭐냐면 이 알이 꽉 찬 때예요. 알이 꽉 찬 때. 예. 이때가 수확량 조사할 때예요. 그래서 아직은 양파 잎사귀가 푸르다든가 이럴 때 하면 안 되죠. 이게 다 말라가지고 누렇게 변해서 쓰러져서 보이지 않은 거예요. 이제. 예. 그럼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양파밭에. 이때가 수확량 조사 적기다. 식물체의 도복이 쓰러졌다는 게 다 쓰러져가지고 다 죽은 것처럼 보이는 요때가 수확량 조사 적기가 되겠습니다. 마늘은 아까 보았듯이 마늘의 비저가 종료되는데 잎과 줄기가 2분의 1, 2, 3분의 2가 황변해가지고 말랐을 때 해당 지역에 통상 수확기가 도래했다고 생각되는 때가 수확량 조사 적기가 되겠고, 고구마는 삽식일, 고구마 줄기를 심은 날로부터 며칠 120일 이후에 농지별로 적용한다는 아까 보았죠. 감자는 파종일로부터 110일 이후, 그리고 이게 고랭지고 봄 재배는 며칠 이후 95일 이후, 그리고 가을 재배는 110일 이후. 그래서 날짜 정도 한번 눈여겨봐 두시고요. 옥수수는 수염이 나온 후에 25일 이후. 차는 요거는 차는 좀 잘 봐두세요. 조사 가능일 직전인데, 조사 가능일은 대상 용지에 식재된 차나무의 대다수에 신초가, 제가 그림을 잘 모르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이렇게 이제 원래 이게 신초가 나오죠. 이 신초가 나올 때 어느냐면 1심에 2엽. 하나의 신초가 나오는데 이 하나의 심에 잎사귀가 2엽. 1심 2엽의 형태를 형성해서 수확이 가능할 정도인데, 이때 이 길이가 몇 센치냐면 4.8cm 이상.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요 잎사귀 있죠. 요 잎사귀의 길이가, 엽장이라고 하죠. 엽장이 2.8cm 이상. 그 다음에 요 폭이 있죠. 폭. 이걸 엽폭이라고 그러죠. 엽폭이 0.8cm 이상. 죄송합니다. 0.9cm 이상. 수정하겠습니다. 0.9cm 이상. 자란 시기. 이때가 조사 가능하다는 거예요. 차는. 그래서 해당 시기 수확 연도를 또 뭐냐면은 5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차는 좀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차가. 그래서 차의 조사 가능일은 신초가 즉 1심 2엽의 형태로 나왔는데 신초장은 4.8cm, 그 다음에 엽장은 2.8cm, 엽폭은 0.9cm입니다.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0.8이라는 게 틀려요. 0.9cm 이상 자란 시기를 말하며 해당 시기가 수확년도 5월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월 10일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가 AND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5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음 콩입니다. 콩의 수확 적기는 콩잎이 누렇게 변해서 떨어지고 꼬투리의 80 내지 90% 이상이 고유한 황색 색깔로 변하는 시기. 그러니까 콩이 어떻게 돼요? 꼬투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달려 있죠. 그러니까 이 안에 이제 콩들이 들어 있죠. 이렇게. 요 꼬투리가 누렇게 변해서 떨어지고 꼬투리의 80 내지 90% 이상이 고유한 황색 색깔로 변하는 시기인 생리직 성숙기로부터 7 내지 14일이 지난 후. 이때가 수확 적기다. 수확량 조사 가능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팥의 수확 적기는
꼬투리가 70 내지 80% 이상이 성숙한 시기이다. 그래서 콩은 80 내지 90% 이상이 색깔이 변한 때고, 팥은 꼬투리가 70 내지 80% 이상이 된 때가 성숙한 시기다. 양배추는 결구의 형성이 완료된 때, 속이 꽉 차고 공처럼 된 그 결구 형성이 완료된 때가 양배추의 수확적 기다. 이 정도 눈여겨보시고 어느 정도 암기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차 꼭 주의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차. 그래서 신초의 길이가 몇 센치요? 4.8cm 이상이고, 여기 잎사귀가 1심 2엽이 나는데 잎사귀의 길이, 엽장이라고 그러죠. 잎사귀의 길이가 몇 cm? 2.8cm. 그 다음에 엽폭이라고 그러죠. 엽폭이 0.9cm 이상. 그리고 5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차는 더 눈여겨봐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품목별 포병구간 면적조사 방법입니다. 면적조사 방법은 기본적인 것이 5주입니다. 여기에 기본 한 주가 있으면 뒤로 2개, 앞으로 2개 해서 5주 이상의 이랑과 폭을 조사합니다. 그런데 차는 규격태를 사용하죠. 20cm, 20cm. 그래서 이 규격태를 차밭 위에다 올려놓고 여기서 1심 2엽을 딴단 말이에요. 차순을. 이렇게 수확량을 조사합니다. 그러면 이게 가로 세로 20cm라고도 나오기도 하고, 20cm면 뭐죠? 0.2m죠. 곱하기 0.2m 그러면 0.04 제곱미터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0.04 제곱미터 태라고 나오기도 하고, 20cm 곱하기 20cm 태라고 나오기도 하고, 이것을 차밭 위에다 올려놓고 여기 안에 있는 신초를 따는 것이죠. 이게 수확량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콩과 팥은 좀 다르죠. 이제 이랑 길이가 여기는 4주 이상이에요. 여기는 5주 이상인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손해평가사들이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할 때 이건 좀 거칠잖아요. 콩팥은. 그래서 너무 많이 그 조사를 하게 하면 좀 어렵다 해서 이제 줄여준 것인데, 이것은 4주 이상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4주만 조사를 해도 된다. 그래서 전파 이랑 길이가 4주 이상 이랑 폭 조사를 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표본구간별 수확량 조사 방법에서 품종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본구간별 수확량 조사를 하는데 양파의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종구의 5cm 윗부분을 줄기를 합니다. 양파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꼬투리가 이렇게 종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기를 5cm 되게 자른 상태에서 무게를 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종구 5cm 윗부분 줄기를 절단해 가지고 해당 무게를 조사한다. 단 양파의 지름이, 요 지름을 재보니까 6cm 미만이에요. 6cm 미만인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80% 피해율과 100% 피해율로 나눈다. 80% 피해율은 어떤 경우다? 시장 출하는 불가능하지만 뭘로는 쓸 수 있다? 가공용으로는 쓸 수 있다. 즉 양파즙을 낸다든가 이런 거는 쓸 수 있는 것은 80% 피해로 잡아주고, 100% 피해는 시장 출하도 불가능하지만 가공용으로도, 즉 양파즙을 내는데도 쓸 수 없다. 그럼 100% 피해로 잡아준다. 그래서 80% 피해는 해당 무게 80이니까 피해가 80%니까 20%를 유효 중량으로 잡아주면 되겠죠. 100% 피해는 0이죠. 수확량을 0으로 잡아준다. 그래서 뭐 이건 당연한 얘기고요. 그래서 양파에서 알아둘 것은 뭐다? 수확한 후 종구 윗부분 5cm 줄기를 절단해서 무게를 잰다. 그랬더니 최대 지름이 6cm 미만이 나왔다.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눈다. 80% 피해인가 100% 피해인가. 80% 피해는 시장 출하는 불가능하지만 가공용으로, 즉 양파즙을 낸다든가는 가공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면 80% 피해를 잡아주고, 100%는 시장 출하도 불가능하고 즙을 내는 가공용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100%를 잡아준다. 80% 피해는
수확량에서는 20%를 잡아주게 되겠죠. 100% 피해는 수확량에서 0%를 수확량으로 인정한다. 다음 마늘입니다. 마늘은 다른 것도 한번 보았죠. 마늘이 이렇게 있으면 마늘 윗부분에서 마늘은 종구로부터 몇 cm라고 했죠? 3cm. 양파는 5cm인데 마늘은 3cm 윗부분을 절단해서 요 무게를 조사합니다. 중량 조사를 하죠. 네, 마늘 통이 최대 지름이 여기 마늘을 통해 최대 지름이 한지형인 경우와 난지형인 경우가 좀 다른데요. 한지형의 경우는 2cm, 난지형의 경우에는 3.5cm 미만인 경우, 이 경우에는 80% 피해율과 100% 피해율로 나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쪽 양파가 똑같죠. 80% 피해율은 일반 시장 출하가 불가능하지만 가공용으로는 사용할 수 있다. 마늘즙을 만든다든가. 100% 피해율은 일반 시장 출하도 불가능하고 가공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100%로 들어간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늘은 죄송합니다. 마늘은 종구로부터 3cm, 양파는 종구로부터 5cm인데 마늘은 3cm라는 거. 그 다음에 양파는 지름이 6cm 미만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마늘은 한지형은 2cm, 난지형은 3.5cm 미만이면 둘로 나눈다. 80%형과 100%형으로. 다음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표본 구간의 작물을 수확한 후에 정상 고구마, 50%형 고구마, 80%형 피해의 고구마, 100%형 고구마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정상 고구마는 그대로 100% 유효한 중량을 잡아주면 되겠고요. 50%형 고구마는 어떻게 하냐. 일반 시장에 출하할 때 정상 고구마에 비해서 가격이 50% 정도밖에 못 받는 거. 이것은 50%로 계산해 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공 공장에 80%형은 어떤 거냐면은 80%형 고구마는 정상 출하는 불가해요. 그런데 가공 공장에 들어가 가지고 가공용으로는 사용했다. 예를 들면 녹말 내는 데 사용한다든가. 그래서 가공용은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은 80%형이다. 100%형은 정상도 안 되고 정상 시장에 출하도 못하고 가공용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거. 이건 100%형으로 피해를 잡아준다 하는 내용이고요. 다음 감자는 표본구간의 작물을 수확하는 정상 감자. 그다음에 병충해별로 20% 이하, 21%에서 40%, 40에서 60, 61에서 80, 81에서 100 이렇게 20% 구간으로 나누어주고 발병 감자를 구분해서 해당 병충해과 무게를 조사하고 최대 지름이 5cm 감자가 이렇게 있으면 이 최대 지름이 5cm 미만이거나 또는 피해 정도가 50% 이상인 이런 감자는 어떻게 한다? 무게에 해당 무게가 나왔어요. 해당 무게를 재보니까 예를 들면 2kg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 곱하기 어떻게 한다? 50%만 무게로 계산해 준다 이거예요. 그럼 1kg로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름이 5cm 미만이거나 또는 피해 정도가 50% 이상인 감자의 무게는 그 감자의 실제 무게의 몇 프로만 50%만 유효 중량으로 계산해 준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옥수수. 옥수수는 어떻게 하냐면은 15cm를 기준으로 놓고 17cm를 기준으로 놓습니다. 17cm 이상 착립장은 뭐예요? 옥수수가 이렇게 있으면 요 옥수수 알갱이가 달려 있는 거 있죠? 요 알갱이가 달려 있는 요 길이를 요걸 가리켜서 착립장이라고 합니다. 착립 요 립이라는 건 옥수수 알갱이잖아요.
옥수수 알갱이가 들어찬 요 길이가 착립장 길이예요. 착립장 길이가 17cm 이상이면 상품이다. 그 다음에 17에서 15cm면 중품이다. 15cm 미만이다. 그러면 하품이다. 이렇게 상중하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cm를 기준으로 해서 미만이면 하, 15cm에서 17cm 사이면 중, 17cm 이상이면 상, 이렇게 구분한 후에 개수를 조사한다. 그래서 작물을 수확하는 착립장 길이에 따라서 상은 17cm 이상, 중은 15cm 이상 17cm 미만, 하는 15cm 미만으로 구분한 후 해당 무게를 조사한다. 다음 차를 보겠습니다. 차는 아까도 본 것처럼 요 태 20cm, 20cm, 그러니까는 0.04 제곱평방이죠. 이 태를 차밭 위에다 올려놓고 여기다 20cm 곱하기 20cm 태를 두고 그 태 내에 수확이 완료된 새싹의 수를 세고 남아있는 모든 새싹의 1심 2엽, 여기에 잎사귀 이렇게 두 개 달린 요 1심 2엽, 요걸 딴다는 거죠. 1심 2엽을 따서 개수를 세고 무게를 조사한다. 그 다음에 콩과 팥은 포병 구간 내 콩을 수확해서 꼬투리 제거하고 콩알이 이렇게 들어있으면 요 꼬투리를 제거하면 요 안에 있는 알만 나오겠죠. 이걸 종실이라고 그러죠. 요 알, 종실의 무게 및 함수율을 구하는데 함수율은 3의 평균의 함수율을 구한다. 3의 평균입니다. 다음 양배추는 뿌리를 절단하고 나면 양배추가 이렇게 이제 결구만 나오겠죠. 여기서 외엽, 잎사귀 2개를 따내버린다는 게 외엽. 외엽 2개를 따내버리고 이제 80% 피해형, 100% 피해형 양배추로 구분해서 80% 피해형은 해당 양배추의 피해 무게를 80% 인정하고 100% 피해형은 해당 양배추의 피해 무게를 100% 전체를 인정해 줍니다. 다음은 콩팥의 전수조사 방법입니다. 콩과 팥의 전수조사. 전수조사라는 건 기계되고 전체 탈곡하는 걸 말하죠. 그래서 전수조사는 죄송합니다. 전수조사는 기계 수확을 하는 농지 또는 수확 직전 상태가 확인된 농지 중 자른 작물 농지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기계 탈곡을 시행하는 농지. 그래서 기계 수확, 탈곡을 포함해서 기계 수확하거나 기계 탈곡을 하는 농지 안에서 전수조사를 한다. 그래서 콩 종실의 중량은 대상 농지에서 수확한 전체 콩 종실, 팥 종실의 무게를 조사해서 전체 무게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10포대 이상의 포대를 임으로 선정해서 포대당 평균 무게를 구한 후에 해당 수치의 전체 포대 수를 곱해서 산출한다. 뭐 어려운 점은 없죠. 읽어보시면 그대로 아실 것이고. 콩 종실의 함수율, 요건 외워두셔야 됩니다. 10회 이상의 종실의 함수율을 측정해서 평균값 산출한다. 10회 이상입니다. 함수율 조사에서 콩 종실의 함수율은 10회 이상을 측정을 해가지고 평균값을 낸다는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